일각에서는 헌정 중단을 걱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 빙 뜯는 나라, 청와대가 삐끼 수그린 나라, 이런 나라에 우리 국민이 지켜줄 헌정은 없습니다. 박근혜 그대로 놔두고 사드 배치 처리할 수 있습니까? 박근혜 그대로 놔두고 권력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할 수 있습니까? 박근혜 그대로 놔두고 세월호 진상 규명할 수 있습니까? 박근혜 그대로 놔두고 천안함 의혹 진상 밝힐 수 있습니까? 박근혜 그대로 놔두고 18대 대선 관건 선거 투개표 조작 이 진상을 밝힐 수 있습니까? 박근혜 정권은 그 존재 자체가 악입니다. 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독립군의 자식으로 중국 충칭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대 재학 시절에 박정희 정부의 한일 조약 체결 반대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공채로 집권당인 공화당 사무처 직원으로 정당 활동을 시작했죠. 14대 총선을 통해 처음 국회의원이 된 그는 15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노무현 등과 함께 하루동선을 개업하여 대표를 맡았습니다. 이후 한나라당 소속으로 16대 국회에 재입성했고 그 다음 노무현 지지 선언으로 한나라당을 탈당, 유시민 등과 개혁당을 창당한 뒤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됩니다. 이후 17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으로 많은 활동을 하다가 참여정부의 세력과 함께 정계에서 멀어졌습니다. 올해 나이 73, 이 정치인이 궁금했습니다. 오늘 이 정치인을 만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정치인은 바로 김원웅 전 국회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애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의 인터넷 방송 오마이TV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생생히 중계해오고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에 굴하지 않는 오마이뉴스, 국민의 편에 선 진보 종편 오마이TV는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월 1만 원의 씨앗으로 참 언론을 키워주십시오. 오마이뉴스 후원 독자 모임인 10만인 클럽의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전화 010-3270-3828로 주시거나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마이뉴스는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재벌, 법조인, 의사, 교수, 정치인. 텔레비전이나 영화 속에 늘 등장하는 주인공들이죠. 이제 진짜 우리 이웃의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에서 마련한 진짜 우리 이웃 이야기. 나 이런 사람이야. 건달, 택배 아저씨, 미용사 등
95%의 우리 이웃들이 주인공이 되어 세상을 말합니다. 진짜 우리 이웃 이야기 나 이런 사람이야. 팟빵이나 유튜브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오늘 김원웅 전 의원과의 대화를 위해 출격하신 분이 계십니다. 대전 지역 대표 미인 기자, 네, 강은선 대전일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저희 아는 것입니다 방송 이후에 대전일보가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이어져 온 문제들이 많이 해결됐고 또 장길문 기자도 복직이 되었다면서요? 네, 먼저 저희 노사 이제 갈등이 해결된 거에 앞서서 일단 팩트 확인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대전 지역 미인 기자라고 하면 다들 놀라실 것 같아서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네, 저희가 이달 2일에 이제 지난 2년간 끌어온 이제 횟수로는 3년 차예요. 2014년 9월부터 저희가 이제 노사 갈등이 본격화가 됐었고, 해서 지난 2년간 끌어왔던 이제 노사 갈등이 지난 2일 노사 합의서를 통해서 이제 좀 해결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노사 갈등으로 불거졌던 여러 가지 이제 문제, 그리고 뭐 이제 소송 같은 것들은 다 일괄적으로 저희가 취하하거나 아니면 다시 이제 인사도 이제 복직시키고 이제 하는, 그렇게 해서 됐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지역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이제 원장님도 응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네.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대전일보가 대전 충청 지역 최고의 정론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대전 대덕구를 지역구로 하셨고요. 앞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선 경력의 국회의원이셨죠. 김원웅 전 국회의원을 저희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계신 곳이 강원도라고 들었거든요. 예, 제가 지금 강원도 그냥 골짜기 아주 산 골짜기에 조그만한 그냥 수수한 그냥 옛날 집 구옥이 하나 있어요. 네. 그런 집에서 지금 2008년도에 제가 거기를 들어갔으니까 이제 9년째 예, 거기서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김원웅 전 의원을 모시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웅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 제1부 김원웅은 누구? 자, 먼저 우리 강은선 기자께서 김원웅 전 의원님에 대해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사실 김원웅 의원님을 처음 뵌 게 지난 5일이었죠. 그때 이제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시민행동에서 발언하신 거를 처음 뵀어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네, 70대 나이가 무색하도록 굉장히 아직 젊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발언도 쩌렁쩌렁 울리시면서 하셔가지고 일단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1944년 3월 8일 출생이 중국 출생이세요. 그리고 서울대를 나오셨고, 그리고 14, 16, 17대 국회의원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도 하셨고요. 네, 그래요. 참 경력도 정치 이력도 화려하신데 그러면 하나씩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강 기자님께서 질문 좀 해주시겠어요? 네, 처음에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가 좀 궁금한데요. 예, 저는 뭐 전공도 정치학을 했고 또 중고등학교 때 꿈도 한번 정치를 하고있다는 꿈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를 제 이름을 걸고 정치를 한 것은 이제 40대가 넘어서 3당 야합대, 그러니까 거기에 합류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그 당시에 이제 젊은 40대 때죠. 그때 노무현이나 이철, 재정구, 유인태, 원혜영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꼬마민주당, 그 당시에 민주당이었는데 꼬마민주당이라는 걸 창당할 때부터 제 이름을 걸고 지역에서 정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앞에 저 사실 처절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젊은 시절에 이제 뭐 학생 운동도 하고 또 투옥도 당하고 그러다가 대학 졸업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뭐 취업하는 데를 알아봤더니 뭐 이렇게 방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화당 공채, 중앙당 공채 시험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도 이제 취업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합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몇 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그럼 오늘날 같은 뭐 삼성전자 이런데 잘 네, 나가는 회사 그렇죠. 시직 그런 거네요. 네. 그런 거 비슷하게 그 당시에 이제 아주 몇백 대 1을 돌파하고 합격을 지금도 했어요. 당직자 그 공채 하고 있잖아요. 예, 새누리당 지금, 같은 예, 경우. 예. 예. 그 당시에는 특히 저희들이 있을 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직장이 많지 않을 때고 산업이 들다니까 아주 좁은 문이었는데 그때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뭐 하여튼 생계를 유지하면서 했었는데 제가 있으면서 보니까 이게 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3당 야합이 딱 돼서 예를 들면 민정당 또 노태우 그다음에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그다음에 김종필이 신민주공화당 세 당이 합칠 때 합쳐서 민자당이 출발할 때 이게 기회다. 그래서 그때 정리를 하고 나와서 그때 같이 나온 거기 합류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같이 나온 노무현, 이철 이런 사람들이랑 박찬종 이런 같이 꼬마 민주당을 만들었죠. 근데 그 당시 우리는 민주당이었어요, 사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정당이 4개 있었는데 합류 안 한 정당이 평민당 하나 있었고, 평화민주당, 네, 평화민주당, 네네. 평민당이 하나 있고, 저희들이 이제 원래 민주당이었고, 네네. 그래서 민주당으로 와가지고 이제 처음 국회의원을 우리 대전에서 고향에서 나와서 대덕구에서 국회의원이 됐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렵게 사실 그 정당이 작은 정당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그런 정당의 후보를 그 거대한 민자당이라고 하는 맞선 후보랑 싸워서 저에게 찍어준 그 신진한 인사한테 찍어준 우리 대전 대덕구 유권자들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습니다. 너무 고맙고. 울먹이세요. 네. 네, 그 보면요. 민주당 정책위원장 대변인도 하시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개혁국민정당 대표를 하시고 또 그 이후에 또 한 번 그 이름이 바뀌어서 개혁당 대표를 하셨고요. 예, 예. 가장 최근에는 통합민주당을 당적을 지니셨는데 정당을 여러 차례 바꾸셨는데 그 그게 이유가 이제 있나요? 바꾼 게 아니라 네. 그 당이 그대로 간 거죠. 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민주당을 하다가 그 민주당이 평민당이랑 합쳐서 큰 민주당이 됐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노무현이는 부산에서 김대중 대통령 선거운동의 본부장을 맡고 저는 충청도에 저 혼자 국회의원이니까 큰 민주당에서 김대중 대통령 선거운동을 했는데 김영삼 후보랑 이렇게 싸워가지고 패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정계 은퇴 선언을 하고 영국으로 갔다가 3년 있다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또 하겠다는 거예요. 국민의 약속을 이렇게 깨고.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노무현이나 이철이나 이부영이나 재정구나 박계동 이런 사람들이 약속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반대를 했더니 우리는 당을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호남에 있는 평민당 사람들 옛날 평민당 사람들을 끌고 탈당을 해서요. 그게 새정치국민회의를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당이 그냥 근데 다시 이제 조그마한 민주당이 됐죠. 근데 그 당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삼김 지역주의 청산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다 떨어졌죠. 노무현이나 이철, 재정구, 뭐 유인태 원행이에요. 호남표는 또 안 찍고 충청도 표도 안 찍고 경상도 표 아니까 다 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에서 같이 이제 식당을 하나 차렸어요. 하로동선이라고. 그 유명한 하로동산? 네, 그 하로동선을 차려서 돈 2천만 원씩 당시 돈 내서 하로동선 차리면서 제가 이제 돈은 똑같이 내는데 제가 대표하고 노무현 그 당시에 노무현 동지는 그 당시에 감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4년 동안 하는 도중에 저희들이 이제 국회의원이 떨어지니까 다 힘이 쪼그라들었잖아요. 그런데 당은 저희들이 당내 계보가 2개가 있었어요. 저희들 말고 이기택 계보가 있는 거예요. 네네. 이기택 당 총재고 우리는 이제 떨어져서 약간 이제 당 계보에서 약하고 비주류고. 네, 비주류. 그런데 이제 이기택 총재가 신한국당이랑 합쳐서 한나라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은 가만히 있는데 당은 가만히 있는데 이게 저는 가만히 있는 당을 탈당했다는 게 한나라당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한달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뭐 적당하게 우리가 독자적으로 나가서 정당을 만들 힘은 없고 그래서 그대로 하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대전에서 한나라당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아주 안 좋더라고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다음에 총선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대로 나왔는데 충청권에서 한나라당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저만 대덕구 사람이 또 찍어줬어. 근데 당을 보고 찍은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런 노선을 지킨 거에 저 유권자들은 근접해서 봤잖아요. 네. 당을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한나라당 간 게 아니라 당대당이 통합이 되니까 한나라당이 된 거예요. 내가 이게 그러니까는 그러다가 근데 한나라당에서 충청도에서 유일하게 제가 저만 당선됐어요. 다서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6.15 공동선언 이런 걸 하면서 계속 갈등이 있을 때 제가 계속 이해창 총재가 계속 6.15 공동선언을 반대하고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민족적 관점을 벗어난 당론에는 승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이해창 총재가 눈밖에 났죠.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근데 좀 있다가 이제 대선이 다가왔는데 여론조사가 이해창 1등, 예? 그다음에 2등이 정몽준, 3등이 노무현이가 된 거예요. 선거는 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유세생이 다 된다고 그러니까 충청도에 한나라당이 하나도 없다는데 잠룡으로 된 사람들이 뭐 이완구가 됐든 뭐 이양이가 됐든 강창희가 됐든 다 이해창 쪽으로 당을 옮기더라고. 그래서 한나라당이 많아졌어요. 충청도에. 네네. 저 혼자만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아니 나는 내 노선이 안 맞다. 이해창이랑 계속 붙으시니까. 그래서 내가 안 하겠다고 그러고 제가 개혁당을 만들었죠. 개혁당을 만들어서 이 여론조사 3등 나오고 하는 개혁당인 노무현이를 지원하겠다. 근데 그 당시에 나오니까 기자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지금 선거를 지금 몇 개월 넘고 잘 나가는 다 한나라당 다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다 옮겼는데 왜 그 당을 포기하고 거꾸로 가느냐? 응? 지는 싸움, 여론조사 3등 하는 노무현을 지지하겠다고 나오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국회의원 내가 2번 했는데 한 번도 못한 사람 많은데 2번 했으면 됐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해창을 돕는다는 것은 내가 살아온 나의 과거, 내 인생을 거부하는 거다. 내가 부정하는 거다. 그래서 난 내가 내 인생을 부정하며 살고 싶지는 않다. 국회의원 자리를 포기하더라도. 그래서 개혁당을 했는데 그게 여론이 뒤바뀌어가지고 선거 한 2~3개월 전부터 뒤바뀌어가지고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거예요. 네. 이제 그러는데 저는 당을 옮긴 게 아니라 딱 옮겼으면은 잘 나가는 한나라당을 다 갈 때 안 하겠다고 포기하고 국회의원 안 하겠다고 나온 개혁당 한 거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원래는 꼬마 민주당에서 그렇죠. 출발을 하셨고 그렇죠. 그러다가 김대중 총재께서 대선에서 진 다음에 정계 은퇴를 하셔가지고 그대로 있다가 다시 복귀하시면서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어 탈당해 나가니까 의원님은 그대로 따라가신 게 아니라 그 정당에 그대로 있었고 예. 이기택 당시 총재가 신한국당하고 합당하면 한나라당이 됐고 그래서 예. 자연스럽게 그렇죠. 한나라당 당적을 가졌는데 예. 그 한나라당의 그 대세였던 이해창 후보와 노선이 맞지 않아서 탈당을 하시고 노무현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하시면서 개혁당을 창당하셨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제 알겠습니다. 나름대로는 뭐 이해가 아니라 시류나 이해나 세속적인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제가 이런 게 하나 있잖아요. 사실 솔직한 얘기가 어쨌든 간에 제 이름을 걸고 한 건 아니지만 젊은 나이에 들어가서 공화당 동체로서 월급 받아온 게 걸려요 계속. 그래서 저는 그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원칙에 충실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내 이름을 걸고 정치한 이후에는 한 번도 백범 김구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노선을 벗어나지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으려고 안 왔다는 말은 못하면 그런 노력은 했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담인데요. 하라동선 장사는 어땠나요? 아 이게요. 네. 우리가 그 IMF 때거든요. 그때가 네네. 1997년이거든요. 네. 97년에 이제 우리가 개업을 하니까 몇 개월 있으니까 IMF가 나온 거예요. 개업한 지 몇 개월밖에 2006년인데 그래서 IMF가 나왔는데 근데 딴 데는 다 어려웠어요. 우리는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이나 노조니 이런 데에서 야 얘들이 비록 국회의원 떨어졌지만은 지역주의 청산을 내서는 이 사람들을 키워줘야 된다. 그 장사가 아주 잘 돼서 그 당시에 하루에 벌써 20년 전이잖아요. 하루에 500만 원씩 팔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 1억 5천이에요. 뭘 파르신 거죠? 그 우리 저 고기? 고기구이 전문점. 고기. 화로, 그러니까 화로. 등심. 네. 근데 하로동선이 화로가 아니라 우리가 자칫 뭐 강원도 이런 데 홍천 가면 하로구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랑 틀리고 이건 한문으로 따지면 화가 아니라 하.
하루 동선. 로는 날로 할 때 로. 여름에? 여름이 하자 음. 날로 할 때 로예요. 그래서 하로는 네네. 여름의 날로예요. 어. 그리고 동서는 네. 겨울에? 동자는 겨울, 음. 선이라는 부채, 어. 겨울의 부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라 중국 고사에 나오는 말인데 여름에 화로가 필요 없다. 근데 겨울에 부채가 필요 없다. 그렇지만 언젠가 때가 만나면 아주 소중하게 쓰이는 물건이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세를 빗대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그 다음에 거기서 하루 동선을 다 하고 열은 지 8년 만에 대통령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도 국회의원 계속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하루 동선이 그 꿈이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대통령 임기 마지막 네네. 하던 그 마지막 해요. 그래 2007년 12월에 대선이 있어서 이제 이명박이가 당선되는데 7월 말쯤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갑자기. 그랬더니 어디 있냐고 그래서 내가 어디 뭐 나보고 좀 자기가 제주도에 마지막 휴가를 보냈는데 거기 좀 와보래. 그래서 거기서 같이 가서 이제 편하게 둘이 앉아서 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임기 아무튼 말에. 예 임기 말이죠. 그러니까 2007년도 7월 어느 날에 7월 말 어느 날에. 그래서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 둘이서 이제 세상 돌아 자기도 이제 심경이 그렇잖아요. 대통령 임기가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남았고 네. 대선에서는 우리 당 후보가 될 전망이 별로 없고 네. 그 당시에 또 정권 말기니까 인기도 좀 별로 안 좋고 이제 이런 심경에 서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보고 하는 얘기가 하로 동선이라고 했지 않냐. 근데 하로는 자기가 됐다가 여름의 하로는. 근데 동선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웅 의원 열심히 한번 해봐. 그러자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적이 있는데 하로 동선이라는 개념이 그런 뜻으로 그 당시에 우리 신세가 네. 조금 뭐 하여튼 시대에 어때서 이렇게 버림받았잖아요. 버림받았으니까 이제 그런 걸 빗대 가지고 이름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그 문 닫은 지 4년 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다음번에 떨어질 줄 알았더니 또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의원 3선하고 국회 뭐 통일정책 위정책을 관장하는 통일외교 통상위원장도 지내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이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씀 주신 김에 네. 그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을 하셨는데 네. 그때가 참여정부 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남북 관계가 그래도 비교적 지금보다는 좋았을 때 같은데 그렇죠. 그 얘기 좀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당선자 시절 아직 대통령 취임하기 전인데 당선자 시절에 저보고 야 한번 좀 평양을 갔다 왔으면 좋겠다. 평양을. 그래서 저도 평양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그 앞에는 김대중 정부니까 주로 채널이 아마 박지원 그다음 비서실장이 채널이었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좀 그걸 바뀌는 건데 저보고 해서 제가 2월 25일 아침인데 2월 초에 제가 평양을 갔어요. 그러니까 난생 처음 저 혼자랑 보좌관이랑 둘만 같이 이제 갔었는데 비행기 타고 가신 거죠? 그렇죠. 네네. 그때는 이제 북경을 거쳐서 북경을 거쳐서 비행기 타고 그냥 그리고 대들이 조용히 갔어요. 그러니까 떠들썩하지 않게 네. 나중에 한 2-3개월 있다가 여러 개 나서 모든 언론에 김원웅이가 특사설 막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그래 조용하게 갔다 왔어요. 그 공식적으로 특사 파견이라고 그건 하지 않으면 육로로 갈 수 없는 상황인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드리면 좀 조용하게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가서 북쪽에 이제 책임자들을 여러 사람을 만났죠. 한 일주일 동안 한 엿새 동안 있는 동안에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 저기서 굉장히 관심을 갖죠. 그렇잖아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는데 거기서 보낸 사람이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개혁당 대표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개혁당이라는 게 또 노무현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들이 모인 당이라고 생각하니까 북쪽에서도 관심도 기울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원칙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새로운 노무현 정부는 북한 체제를 전복할 의도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내정 간섭 안 하겠다. 니들 해라. 니들도 우리 내정 간섭 하지 말고 하자. 응? 두 번째는 북한이 세계 시장 경제 체제에 진입하는데 우리가 경험이 많으니까 우리가 경험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당시가 부시 정부예요. 북미 관계가 아주 악화될 때야. 간 이유도 그것 때문에 갔거든요. 부시가
북폭 얘기를 계속 할 때예요. 선제 공격 얘기를. 네네네. 그래서 이라크를 치고 그 다음에는 북한을 치겠다. 부시 정부가 네오콘들 그런 분위기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에 서로 이제 하고 한반도에 어떠한 일이든지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건 공멸의 길이다. 이 세 가지의 우리 입장이다.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했더니 이제 그쪽에서는 제가 가자마자 그 얘기를 했는데 한 며칠이 지나도 답이 없는 거예요. 응? 답이 없어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왜 걱정이 되는가 하면 내가 말을 무슨 실수한 게 있나. 근데 제가 앞만 봐도 특별히 실수한 게 없는데 원칙을 얘기하는데 네네. 그러더니 떠나기 전날 저녁 때 그쪽에 책임자가 저한테 오더니 답이 늦어서 미안하다. 자기들 여러 단위의 논의를 했대요. 네네. 여러 단위를 거치다가 답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전폭적으로 거의 동의합니다. 그래서 얘기가 잘 되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특히 제일 걱정되는 게 미국 부시가 불장난할까 봐 선제 공격 때문에 불장난할까 봐 제일 그게 걱정이 되는데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잘 지내는 사람, 오손도손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외국도 그걸 함부로 못하지 않겠느냐. 이제 잘 지내는 모습을 한번 보이자. 네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길래 제가 야 우리끼리 정치적이지 않은 문화, 체육 행사를 갖자. 그래서 그럼 어디서 갔냐? 그 제주도에서 하자. 그 제주도에서 그해 10월에 제주 민족평화 축전을 열었어요. 근데 그때 나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걸 남쪽에서 계획을 세워서 온 거냐? 아니다. 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거다. 네네. 그러니까 내가 노무현 대통령도 모르는 거다. 네. 그러니까 내가 가서 동의를 받아 가서 동의받는 건 별로 문제가 없을 거다. 니들 준비를 해라. 그리고 와가지고 바로 노무현 대통령 만나자 했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좋다 해서 그해 10월달에 제주도에서 북한의 뭐 운동선수 개순이 뭐 이런 사람들 축구 선수 또 뭐 여자 축구도 여자 축구가 그 당시 되게 셀 때예요. 그렇죠, 세계에서 잘했었죠. 그 당시에 북한 북한 여자 씨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 오고 그래서 한 200여 명이 왔어요. 북한에. 그때 기억나는 거 하나 있는 것 같아. 그 뭐지? 응. 비가 왔었는데 그래 맞아요. 현수막에 김정일 그 젖어가지고 중간에 버스 내려서 북한 선수 응원단들이 막 그거는 그 앞에 딴 거고. 다른 거 그거는 막 그건 대구에서 울면서. 유니버시아드 거고. 아 그거였나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거를 성공적으로 끝냈어요. 네. 끝내는데 끝난 마지막 날 이제 그 토요일인데 그 사람들이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오는데 고려항공으로 직항으로 왔다 갔어요. 고려항공 비행기가 제주항에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떠났는데 보니까 제가 5시쯤 끝나고 서울에 또 저녁 때 약속이 또 있었다고 비행기 타고 올라오고 갔더니 비행기가 출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여기는 멀쩡한데 네. 평양의 기상이 안 좋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니 내가 그럼 양해 구하고 서울 학생 양해 구하고 내가 그 비행기 이미 탔기 때문에 들어가기도 힘들어. 그래서 내가 양해 구하고 메시지만 전하고 저는 왔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신문에 보니까 조선 동화에 대문짝만 지금까지 그거 할 때는 별로 안 다루더니 네. 그걸 뭐 축제라고 다른 언론은 많이 다루는데 별로 다루지도 않고 뭐 축구리만 치다루든지 안 다루든지 이렇게 하더니 이 북한에서 돈 달라고 나를 보태느라고 아니 그걸 그러라고 버티느라고 늦게 출발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 완전히 틀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그 신문을 보고 내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나쁜 놈들이라고. 니들이 민족을 이간시키는 언론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민족을 이간시키는 언론이다. 그랬더니 조선일보는 가만히 있는데 동아일보가 저한테 민족을 이간시키는 언론이라고 했다고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더라고. 그래서 고발당했는데 결국은 제가 그 기상청 자료 이런 거 다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보니까 확인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동아일보가 지들 오보잖아, 확실히. 네. 뭐 돈 달라고 떼쓰고 나는 서로 누구고 떼쓰나고 야 10시까지 있냐고. 그래서 나중에 동아일보가 패소를 했어요. 자기들이 명예훼손이라고 우리를 걸었는데 패소해서 이긴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제가 느낌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남 갈등의 핵심은요. 이 청산되지 않은 친일파래요. 청산되지 않은 친일파가 남남 갈등의 말썽을 계속 일으키는 세력들이야.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도 무슨 일을 할 때
그런 세력들이 또 걸을 거라고. 그래서 사실 이 친일 청산 없이는 이 민족 통일이라는 게 불가능하겠구나 하는 걸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래요. 우리 그 친일 청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그래. 하고요. 기자님 계속 질문 좀 주시죠. 네, 근데 좀 뒤늦은 질문이긴 하지만, 예. 잠깐 요거 하나만 여쭐게요. 그 북한에 가셔서 누굴 만나서 그 합의를 하신 거죠? 여러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네. 그 중에는 우리 남쪽에는 좀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불려졌는데 나중에 알려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이제 또 이 북한에서 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총괄하는 뭐 이종혁 같은 사람도 만났고. 이종혁 그 아태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이런 분들 그 북한의 이제 고급들. 네. 그러니까 위원장은 김정일이니까 네. 부위원장급이 여러 명이 있더라고요. 그런 급들을 주로 만났죠. 네, 또 이제 그 노무현 정부에서 주요 그 요직을 차지하셨던 또 그 반기문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외교부 장관도 하셨고, 이제 사실 유엔 그 사무총장 자리도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만들어주신 자리잖아요. 지금 또 이제 대선 주자로서도 언급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 그간 좀 행보를 보면 이제 약간 반 노무현을 그렇죠. 행보를 걸었다고 좀 많이 보여져요. 좀 그 반기문 그 총장에 대해서 좀 말씀 좀. 사실 이제 좀 이렇게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감회가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냥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반기문이라는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 데는 자기 역량은 1%밖에 안 되고 노무현 참여정부의 역량이 99%예요. 거의 인지도나 지명도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뭐 이런 면에서도 그런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하게 돼 있던 거고. 선거운동할 때? 네, 선거운동할 때. 네네.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선거대책위원장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각 나라에 유엔 사무총장 선거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반기문이가 갈 때 미국이 한미 관계 때문에 찬성했을 거다. 아니 반대를 미국이 제일 먼저 했어요. 반대 표명을. 근데 반기문이는 모르고 미국은 관심 없고, 네? 노무현 정부가 하는 데 때문에 불편했던 것도 있어요. 노무현 정부가 자주적인 노선을 취하는 데 대해서 불편한 게 있어 라이스가 반대를 했어요. 그 라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원래 그 당시에 아시아 차례거든요. 대륙간 돌아가면서 사무총장을 해. 그 당시 아시아 차례인데 라이스가 뭐랬는가 하면 이 아시아 차례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게 유엔 헌장에도 없고 그냥 관례인데 이 관례를 꼭 지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동구권에 누가 하나를 챙기라고 그랬어요. 동구권에 좀 거기 있잖아요. 뭐 동구권에 체코든지 한가리라든지 이런 나라들 중에서 미국이랑 잘 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나 보지. 거기를 챙기라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게 역으로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발끈한 거예요. 러시아가 옛날 동구권 자기 영향권인데 그렇죠. 거기 있는 걸 뽑아가지고 미국이 하려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오히려 딱 반대를. 근데 유엔 사무총장은요. 5대 강국, 유엔 안보리가 15개 나라거든요. 근데 그중에 5대 강국은 이제 상임이사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그리고 나머지 10개 나라는 3년 단위로 교체를 해요. 네네. 대륙간으로.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일본이 3년 단위로 교체하는데 일본도 있었고 페루도 있었고 가나도 있었고 탄자니아도 있었고 이 나라는 이게 좀 작은 나라를 이렇게 좀 있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5대 상임이사국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은 거부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밀라고 해도 러시아가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가 반대하면 안 되고 중국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 16개, 이걸 보면 유엔 총회에서 뽑게 돼 있어요. 근데 총회는 형식적이에요. 실제로 유엔 안보리 상임위에서 10나라 이상이 지지하는 사람을 단일 후보로 내요. 그럼 박수로 통과시키는 거예요. 유엔 총회는. 그러니까 안보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데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나머지
좀 가난한 나라 비상임이사국 중에서 과반수를 얻는 게 중요하고 또 상임이사국 5개 중에서 한 나라도 반대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렇게 하니까 러시아가 트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도 중국은 8월 달에 아예 지지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 프랑스가 근데 그 다음에 프랑스가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해 2006년도에 10월 달 선거인데 3월 어느 날 반기문 그 당시에 이제 외교부 장관이 제 방에 오더니 아 위원장님 이게 좀 문제가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무슨 말이냐 하니까 프랑스가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 당시 이라크 전쟁을 했잖아요. 이라크의 유럽은 다 침략 전쟁이라고 비난하면서 참전을 안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노무현 정부가 3천 몇백 명의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 이제 그걸 예를 들면서 한국이 이 미국이 일으키는 곳곳의 세계 곳 침략 전쟁에 용병으로 가는 게 한국이다. 월남전에 가라면 월남전에 그 침략 전쟁인데 가고 또 뭐 아프간 뭐 아프간 가고 이라크 가면 이라크 가고 이런 나라의 외교부 장관을 세계 평화를 지켜야 되는 그런 유엔 사무총장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반대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새파래가지고 저한테 왔더라고. 네, 그래서 3월로 나. 그래서 제가 네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설득을 제가 프랑스를 갔어요. 가가지고 탄자니아 거쳐서 프랑스를 가. 탄자니아는 비상인사국 15개 하나를 들었다가 프랑스로 바로 파리로 가서 제가 한 일이 거긴 내각제니까 국회 상임위원장이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 문제는 내각제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중에서 장관을 무슨 장관이 국회의원 중에서 하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교수나 관료나 이렇게 임명 못해요. 네.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상임위원장을 제가 같은 카운터파트니까 만나서 얘기를 했죠. 네.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그렇게 물었더니 반기문이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딱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알고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 말이 맞다. 어? 그런데 당신은 한국에 대해서 낡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다. 지금 한국 안 그렇다. 미국 꼬붕 아니다. 미국 졸개가 아니다. 지금은. 어?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사례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남북 관계를 하는데 북한의 핵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남북 관계를 하는데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와 저쪽이랑 갈등이 있는 거 알지 않냐. 갈등의 핵심이 뭐냐. 저쪽에서는 응징하자고 그러고 우리는 대화를 풀자고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거다. 그것만 해도 틀리지 않냐. 이날 같으면 안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서 전시작전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데 그걸 지금 환수하려고 한다. 니들이 한국의 낡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이 돌아선 거예요. 응? 동의권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박근혜나 이명박 정부 같으면은 프랑스를 못 돌리는 거예요. 한미동맹만 강조하면은 네네. 전시작전 갖다 바치고 하면, 어?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프랑스를 설득했던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의 자주 외교의 덕분이 됐다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걸 잘 아는데 속속들이 알고 있잖아요, 반기문 형이. 네. 그래서 요즘 뭐 그것도 새누리당이라는 얘기하고 또 그다음에 유엔 사무총장이 된 다음에 특히 부시 정부 하나 이런 오바마 정부에서 남북 관계에서 남북 화해 협력 정책에 대해서 일정한 역할을 할 줄 알았더니 그런 데 대해서 별로 역할을 못 하고 하는 데 대해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만약에 지금 박근혜가 트럼프를 만난다고 하면은 저는 걱정이 돼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아니 박근혜가 이 상황이 아니라 트럼프를 만나면 걱정이 돼. 네네. 트럼프가 그러면- 만나 줄지 그러니까 만나서 뭐 북한을 어떻게 하자, 뭐 그 공격을 하자, 뭐 김일성이 참수 작전, 참수라는 게 뭐예요? 목을 베는 작전이잖아요. 네네. 그 사실 그런 작전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 할까봐. 근데 좀 요즘 오늘 아까 내가 보니까 자막에 뭐 뉴스에 뜨는 게 반기문이가 트럼프를 만나서 한반도 문제를 얘기했다는데 최근에 반기문이가 한 거를 보면은 좀 그것도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 노선을 보면은. 그래서 제가 조금 안 만나는 게 더 우리 한반도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할 때가 있어요. 네, 그 열린우리당 관련해서 이제 네. 사실상 이게 좀 실패할 수 없었던 이유
실패했었던 네, 실패했었던, 강 그러니까 기자님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해서 배고프면 긴장돼서 네. 네, 그것 좀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열린우리당이 이제 세 가지 세력이 뭉쳐서 됐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평민당 김대중 민주당 세력,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개혁당 세력, 네. 또 하나는 이제 원래 한나라당에 있다가 꼬마민주당 출신들인데 네. 거기 있다가 대선 끝나고 저는 대선 전에 나왔고 대선 끝나고 나온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부영 의원이나 김영춘 의원이나 네네. 김부겸 의원이나 네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저 이우재 네네.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나오셨는데 이제 그런 분들 이렇게 세 부류가 합쳐서 이제 열린우리당을 만들었는데 열린우리당을 만들면서 저는 생각한 것이 우리 개혁당 때의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 그래서 그걸 좀 키워서 만들자.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당원이 주인이 되는. 그러니까 제가 개혁당 대표하면서 어떻게 운영을 했는가 하면 당의 중요한 당론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당론 결정을 할 때 당 지도부가 결정을 안 하고 당의 지도부는 의제를 재서 논의를 하는 내용을 여기다가 우리 인터넷에다 띄워요. 우리 인터넷 한 개혁당이 인터넷 정당이니까 그럼 거기서 찬반 투표를 해요. 그래서 지도부가 내가 당 대표인데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중요한 정책마다 표결을 수시로 하는 거지. 네? 그렇게 직접 민주주의 제도 비슷하게 운영을 했거든요. 네. 당원이 주인 된다. 근데 그걸 좀 확대하려고 그랬더니 개혁당만 해도 좀 젊은 사람들이고 예? 또 당원 숫자도 적고 당원 숫자도 한 5, 6만 몇밖에 안 되는데 이건 한 100만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 연세 많은 분도 모르니까 인터넷 할지도 모르니까 옛날부터 네. 관행이 있어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린우리당의 노선과 이런 걸 비슷하고 한 행태를 개혁당의 흐름과 비슷한 걸로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데 결국은 구성원들이 옛날부터 뭐 했던 야당의 그거 있잖아요. 네. 그 관행이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거기 흡수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실패는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관성이 쉽게 바뀌기가 바뀌지 좀 않죠. 어려운 예. 것 같아요. 아쉽네요. 그래서 개혁당 같은 경우에 제가 당 대표하는데도 당비를 매월 10,000원씩 냈다고 당원들이. 그럼 한 몇 억쯤 매년 거치잖아요. 그리고 그거 쓰는 거를 전부 다 투명하게 인터넷으로 다 공개를 했어. 그러니까 이게 당비도 투명하지, 뭐도 투명하지, 의사결정도 투명하지. 그러니까 그 꿈이 있었다고. 그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걸 좀 키워서 해보자.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당원들이 구성도 달라지고 숫자도 많아지고 또 오랜 관행도 있고 그래서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 실질적으로 뭐 저는 젊은 세대니까요. 열린우리당 창당할 때 노무현 대통령 하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100년 정당 됐으면 그렇죠. 좋겠다고. 예, 그런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가장 역사가 짧았던 여당으로 그렇죠. 예. 사라지게 됐어요. 뭐 예. 흔히 뭐 여러 설명 없이 그렇죠. 뭐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그 사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서 그래, 좀 예, 그래. 가슴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요. 근데 의원님께서는 참여정부가 끝나고 나서 대전광역시장 출마를 한번 하셨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때 이제 안타깝게 낙선을 하신 다음에는 현실 정치에서 멀어지셨어요. 그리고 한동안 이렇게 연락이 뜸하셨었거든요. 그래요. 어떠셨는지 그때 왜 출마하시게 된 계기하고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사실 그 이후에 이제 네네. 노무현 정부 끝나고 나서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시골을 갔어요. 가서 이제 시골에서 한 2년 동안 있는데 당적은 가지고 있죠. 계속 갖고 있는데 지역에서 지방선거가 있는데 마침 그 당시에 염홍철 후보가 원래 한나라당 하다가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으로 왔었거든요. 그랬었죠. 왔다가 선거를 1년 남겨두고 작년으로 또 탈당해버리는 거야. 선거를 얼마 안 남겨두고. 네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는 이제 염홍철 시장이 시장 후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우리가 계속 했는데 네. 시장 후보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뭐 자유선진당 자유선진당으로 그렇죠. 가버리니까 네네. 우리가 선거를 눈앞에 두고 시장 후보가 없어졌어. 우리 당에 있던 그러니까 제1야당이 후보를 안 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고민을 하는데 저보고 한번 검토해서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공식적인 회의에서 저는 생각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강원도 가서 이제 거기서 농사 짓고 있는데 한번 전화가 막 오더라고. 네. 근데 대전에는 기자분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정치 기자들이. 그래서 어디냐서 강원도에 있다니까
오늘 각 지구당 사무국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김원웅 의원을 다시 좀 호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내가 안 한다고 했는데 그 자꾸 부르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그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서 내가 기자들이 묻는데 우리끼리 식구 때문에 안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기자가 묻는데 안 한다고 딱 하게 하는 게 또 집안 내부의 논의를 거치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제가 하여튼 한 일주일 있다 서울 올라가서 저 대전 가서 한번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 당원들 많았고 회의를 했더니 당원들 얘기가 내가 그때도 이제 얘기를 난 준비도 안 했고 내가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안 하겠다 그랬더니 지금 당이 좋은 것만 하냐 당에도 국회의원도 몇 번 하고 그랬으면은 당이 어려울 때 총대를 좀 매줘야지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뭐 땜빵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또 그런 위상이더라고 내 위치가. 그래서 제가 마지못 근데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시장으로 나왔는데 어쨌든 제가 준비도 좀 제대로 안 돼 있었고 저는 사실 솔직한 얘기가 그 당시에 대전시를 어떻게 운영한다, 국가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건 머릿속에 그림 되게 많았는데 대전시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그림을 별로 그렇게 생각을 평소에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통일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 제가 할 얘기하면 근데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안 했는데 이제 어쨌든 뭐 우리가 이제 후보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나와서 낙선하고 또 이제 시골 다시 내려가서 시골이라면 어디 가신 거예요? 강원도에 강원도? 그 골짜기 아주 산골 우리 그 한번 보면 골짜기를 하여튼 한 10개 20개가 넘어가요. 넘어가가지고 네. 그 뭐 산을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 넘어가가지고 그 인제 중에서 아주 외진 곳이에요. 인제군. 예, 인제군에 외진 곳에 거기서 지금 뭐 그 농사도 짓고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약초 재배를 좀 많이 해요. 약초? 예, 약초 재배도 하고 멸종위기 식물 증식 같은 거 하고 멸종위기 식물 증식도 하고 뭐 이렇게 좀 그 허준 약초 교실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허준 약초 학교라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나 동네 사람들이 같이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 지금 허준 약초 학교가 서울 경기도에 한 30군데 돼요. 그게 분점 개념으로 해서.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자체마다 있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서울 종로구 허준약초학교, 서울 관악구 허준약초학교, 은평구 허준약초학교.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도 고양시 허준약초학교, 또 성남시 허준약초학교, 그게 약간 김포시 생협처럼 예,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전국적인 어떻게 하는가 네트워크를. 하면 지자체랑 결합을 해요. 지자체에서 주민들이 귀농귀촌 준비나 또는 삶의 질, 건강을 관리한 삶의 질 차원에서 그 평생교육 차원에서 약초학교를 개설을 지자체의 그 강당에서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무슨 강당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동네 사람이 오기 좋죠. 접근이 좋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그분들 그래서 이제 4개월 코스로 일주일에 한 번씩 3시간씩 강의를 해요. 이게 4개월 코스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그러면 4개월이니까 16번이잖아요. 한 달에 4번이니까 16번 하는데 그 중에 이 2번은 현장 체험을 봐요, 강원도. 우리 인제로. 그럼 거기서 실제로 현장 체험도 하고 뭐 풀도 보고 약초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설명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정부에서 승인한 이제 일정한 검정을 거쳐서 약초 관리사 자격증을 줘요. 근데 그런 허준 약초 학교가 그런 걸 줄 수 있게끔 네. 정부에서 승인을 받아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지금 아주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허준 약초 학교 그래서 그냥 뭐 포털에 들어가서 네. 치면 거기가 기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제만 금년에 제가 있는 데가 1년 금년에 겨울은 좀 요즘 쉬어요. 네. 겨울은 다 뭐 풀도 없고 약초도 안 보이잖아요. 이거는 봄 4월부터 11월까지 해서 한 5천 명이 와요. 금년에 5천 명이 다녀갔어요. 그런데 대전은요? 좀 멘트가 그래? 대전은요? 그래서 대전도 지자체가 하겠다 그러면 좀 수도권만 하는데 대전도 그리고 좀 뭐 광주나 이런 쪽도 좀 지자체장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게 되면 지금 수도권은 일단 한 30군데 정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도 지금 뭐 아직 단체장이랑 상의는 안 해봤는데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웅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 그 첫 번째 김원웅은 누구였습니다. 김원웅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 제2부 위기의 대한민국 클립법은
오늘의 대한민국 어렵습니다.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른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정말 갑자기 터져나온 사건일까요, 의원님? 저는 이제 우리가 이 문제가 단순하게 박근혜의 퇴진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해요. 이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구조적인 문제? 예,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이야기인데 해방 이후 71년이 갔잖아요. 네. 71년 동안에 우리가 이런 갈등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갈등이 뭐 4.19 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죠. 6월 항쟁이 들고 일어났죠. 네. 또 쇠고기 파동 들고 일어났죠. 네. 이번에 이런 거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부마 항쟁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제주 4.3 항쟁도 마찬가지고 그런 네. 것들을 보면은 그런 항쟁은 민중들이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들이 정의감이 항쟁으로 나타났다고. 근데 그 대상은 누구냐? 다 제주 4.3 항쟁도 그 대상은 청산되지 않은 친일파들이에요. 가해자는. 그리고 한국전쟁 전후에서 양면 학살도 가해자는 친일파들이에요. 피해자들은 민중들이고. 그 다음에 대구 항쟁도 있었어요. 대구 항쟁이 굉장히 컸었는데 해방 직후에 그게 광주 항쟁이랑 맞먹을 정도로 컸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항쟁을 일으킨 사람은 민중이고 그리고 항쟁을 탄압한 사람은 친일파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4.19를 일으킬 때 4.19 부정선거를 하고 앞장선 사람들은 그게 다 친일파들이 이승만을 둘러싸고 일으킨 거고 그러니까 항쟁을 일으킨 거는 또 민중들이라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국민통합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국민통합이라는 말을 그거가 자칫하면 제가 국민통합이라는 말 자칫 쓰면은 그냥 친일파도 그냥 묻어두자 그들 중심으로 뭉치자 이렇게 듣는다고. 그래서 저는 이번 항쟁도 그런 항쟁인데 그런 항쟁을 언제까지 계속할 거냐. 그래서 그런 모든 한국 사회의 갈등과 모순의 핵심에는 청산되지 않은 친일파들이 있는 거예요. 하긴 그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지적하신 대로 4.19는 국민들에 의해서 일어났지만은 그거의 과실은 뭐 결국은 박정희 군사 쿠데타로 의해 가지고 가져갔죠. 그리고 5.18 이후에 뭐 그쵸? 네, 그 광주에서 이제 항쟁이 일어났지만은 또 전두환 군사정부가 가져갔고 60 항쟁 이후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3당 아까 의원님 관련 있는 3당 야합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뭐 기존의 얼굴만 살짝 바꾼 그 기득권이 유지가 되고 이번도 사실 걱정은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 그쪽의 문제뿐만이 아닐 것 같은데 의원님은 그 구조적인 문제를 친일 세력으로 규정을 그러니까 친일파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1945년 해방이 됐는데 사실 해방 당시에 메가다가 들어올 때 해방군으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도 점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포고령에 미 군정에 점령 해방한다는 말 안 들어왔어요. 네. 러시아는 들어오면 소련은 들어오면서 해방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남한은 메가다가 들어오면서 점령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리고 니들 까불지 마. 내 말 잘 들어. 포고령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 내 말 안 들으면 니들 박살 낼 거야. 처벌할 거야. 이게 메가다 포고문의 핵심 내용이에요. 네네. 근데 메가다가 와가지고 미 국무성에다 보관 보고문서가 있어요. 제가 국회에서 통일 외교 정책을 많이 하면서 그런 보고문서를 많이 봤어요. 네. 근데 메가다가 미 국무성에 보고한 보고문서에 이렇게 돼요. 한마디로 해서 남한은 실질적으로 일본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식민지배 비슷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바깥으로 그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할 수는 없다. 네. 근데 실제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한의 민족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안 된다. 남한의 친일파들을 다시 기용해야만 미국에 충성을 한다. 보고서가 여러 번에 가는데 보고서 핵심이 그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이 있어요. 메가더는 아시아의 극동사령관이가 본부가 동경에 있어요. 네. 여기는 하지를 보냈다. 하지 중장. 네. 근데 메가더가 동경에서 자기 자문위원을 만들었어요.
일본이 정계에 올려들로 작년달가 회의 간담회한 내용이 또 미국 국무성에 보고돼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선은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친일파들이 우리보다 더 조선 사람들을 잘 다룹니다. 우리는 못 다루는 걸 조선 시민파 너무 잘 다룹니다. 걔들을 또 다시 이용하면 걱정 없습니다. 일본에 충성을 다했는데 왜 미국에 충성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요. 그거 그대로 마름이 또 이제 그러니까 친미 마름이 되는. 그렇게 하면서 그걸 쓰면서 그걸 또 보고서로 써요. 우리 일본에 있는 원로들인데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승만이를 얼른 데리고 와요. 응? 그리고 임시정부를 올라오니까 가로막아 백범민구가 들어오니까 못 들어오게 해요. 못 들어오게 하면서 바로 하는 게 조건이 있는 거예요. 왜 들어가야 되냐 우리 조국인데 그랬더니 임시정부 해체하고 들어와라. 광복군 해체하고 들어와라. 그 해체하고 몇 개월 후에 늦게 들어와요. 네. 들고 나서 여기에 적산재산 이런 것도 다 친일파주로 나눠주고 네. 이렇게 나눠주면서 우리가 해방돼서 아직 건국을 안 했는데 네. 그 다음엔 46년에 최초로 하지가 네. 장교를 임명해요. 이제 장교가 일본은 했지만 장교가 없잖아. 네네. 장교를 임명하는데 105명인가 했는데 97명인가가 독립군 토벌대로 해요. 그 백선엽이, 정일권, 박정 이게 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관동군들. 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군이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역설적으로 야 우리가 건국절이라는 말 맞아요. 건국 친일파들이 하는 건국절이 그렇잖아요. 실제로 헌법과 틀리게 현실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응? 근데 문제는 그걸 건국절로 인정을 하면은 대한민국 애국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죠? 네. 그건 망해야 되는 거죠. 타도의 대상이 되는 거지. 그렇죠. 건국절로 하라고요. 근데 그러면 타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고. 그죠? 근데 지금을 고쳐서라도 쓰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원래 그렇게 출발했지만은 고쳐서라도 민족정계가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지금 양심적인 인사들이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가로막고 안 된다, 빨갱이다 이렇게 뭐라고 건국절이라고 얘기하면 맞다. 그럼 대한민국은 없어져야 되는 나라가 되는 거야. 망해야 되는 나라예요. 망해야 걱정이 되네. 망하는 것이 역사의 정이에요. 만약에 건국절을 바꾸면.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지금 교과서 국정화 문제나 이런 문제를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네. 대한민국을 애국의 대상에서 타도의 대상으로 바꿔도 된다는 얘기를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지금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그렇게 기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친일파들을 건국 공로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잖아요. 친일파들을 건국 공로자라고 만들고 훈장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결국은 건국절로 해라 대신에 건국절이면 우리가 타도해야 될 대상이 돼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안 만들기 위해서 반대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진짜 대한민국에 애정이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애국심이 있는 사람은 건국절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애국심이 있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런 문제를 이번 정권은 저는 이번에 등장할 정권은 단지 5년 임기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다. 5년 임기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근본적으로 뿌리를 캐내는 친일을 청산하는 친일 청산 없이는 국민 갈등도 안 없어지고 국가 모순도 안 없어요. 정의도 안 세워지고 친일 청산 없이는 민족 통일도 안 되고 우리 민족의 앞길이 미래를 가는 길목에 박혀있는 돌이거든. 이걸 캐내는 정치인과 그런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런 세력을 규합하고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네. 그 말씀에는 저도 참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 이제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 이제 뭐 친일 인명 사전도 좀 만들고 이제 관련된 뭐 이게 특조위 같은 것도 구성을 해서 사실 청산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사실상 해결되지가 못하고 그냥 유야무야 해버렸거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실제로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 그러니까 분단에 기생하여 존재하는 언론, 분단에 기생하여 존재하는 군대, 분단에 기생하여 존재하는 관료, 군단에 기생하여 존재하는 사법부 이게 구조화돼 있어요.
이걸 깨야 되거든. 이걸 깨야 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어떻게 보면 너무 신사적이었어요. 너무 민주적이었어. 그래서 저는 다음 정권은 너무는 안 했으면 좋겠어. 아, 민주적인데 너무 민주적이어도 민주적이 너무 민주적이 안 했어. 이 첨단 그래서 문제에 있어서 잘못 만큼 건드리니까 설 건드리니까 이명박 박근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시 일어설 수 없게끔 철저히 부셔버려야 된다. 다시 못 일어서게끔 해야 된다. 그 세력들이. 근데 그런 역사의식이 지금은 뒷받침하는 민중들이 많아졌어요. 10년 전보다. 제가 10년 전에 제가 대선 나온다고 준비를 했었어요. 선언도 하고. 네. 당내 경선에. 그 당시에 이제 열린우당이 안 되지 사실 그 당시에 민심이 떠나가지고 네.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정동영이 네. 이해찬이 네. 한명숙이 네. 또 뭐 유시민. 유시민이 네. 저 이런 사람이 대선 나오겠다고 선언을 하고 이제 운동을 하고 다녔는데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친일청산을 주된 화제로 삼았어요. 그 386 애들 만나서 네. 386이 초선할 때 그 당시에 초선할 그 당시에 17대니까 초선할 때인데 걔들 불러가지고 야 이거 할 테니까 어떠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별로 안 좋아. 별로 호응이 없어요. 걔네 친일청산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386 지금 현재 국회의원하는 민병두 의원이라고 있어. 네네. 그 민병두 의원이 386 중에서는 전략통이야. 그 민병두를 내가 별도로 만났어. 우리 방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러는데 친일청산 얘기하고 만약에 그 당시에 박근혜가 될지 이명박이 될지 몰라 경선하는데 결국 이명박이가 됐지만 후보가 박근혜가 되면은 내가 한번 나가서 일본군 장교의 딸이냐 조선의 열단 독립군의 아들이냐 이걸로 한번 붙겠다 내가 그 당시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민병두 의원이 그 당시에 저 순진하게 얘기한 거지. 저보고 얘기가 아 선배님 그게 통하겠습니까? 친일청산 지금 이게 뭐 먹히겠어요? 다 지나가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세력을 못하고 이제 제가 안 했는데 제가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주장했던 그런 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젊은 사람들로부터 이게 확산이 된 거예요 지금. 친일청산이 더 근본적인 우리 사회계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워싱턴 포스트가요. 샌더스가 샌더스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샌더스가 20년 전에 10년 전에 나와가지고 한 얘기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상원의원 나가면 2% 3%밖에 못 오는데 근데 지금은 젊은 20대가 열광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똑같은 얘기. 샌더스 말은 똑같은데. 네네. 그러면서 워싱턴 포스트가 시대가 샌더스를 따라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느낌이 10년 전에 시대가 지금 저를 따라온 거예요 지금. 요즘 보면서. 네네. 근데 이런 걸 그 비슷한 걸 그 워싱턴 포스트 그 기사를 보면서 내가 그 분석 기사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앞서가셨네요. 지금도 이제 그런 게 유효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 전보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게 친일 미청산에 있구나. 그게 뿌리구나 하는 걸 이제 국민들도 많이 느끼기 시작하고 설득력 있게 이제 전파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청산해야 될까요, 친일? 저는요 일단은 이 1962년도인가에 체결된 국제법이 있어요. 그게 뭔가 반민족 행위, 또 반인류죄, 반문명죄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이 시효 없이 끝까지 처벌한다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도 나치 협력자들이 발견되면 유럽에서 처벌하는 근거가 그거예요. 국내법이 없어도. 맞아요. 네. 그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해. 형사고 소출하고 다 해요. 근데 그 법은 우리가 가입하면 돼. 우리 정부가 그 협약에 가입하면 돼. 근데 그 협약에 일본이 가입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가해자니까 가입하면 골치 아프니까 안 하지.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식민지를 당하는 우리나라는 마땅히 가입해야 돼요. 네. 그죠? 근데 우리도 가입 안 해. 왜요? 이유가 친일파들이 찍고 나니까 지들이 골치 아프니까 안 하는 거지. 그래서 권력자들이 그거를 대부분. 저는 그 협약에 가입하겠다고요. 협약에 가입하면 그거로 거기에는 법적 효과가 똑같이 나타나. 주요 공약 중에 하나로 예, 그거를 그렇죠. 하시겠다. 그걸 가입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해. 그러니까 주요 공약지가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 이런 거지.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걸 가입해야 된다고 봐. 가입해야 되고 이게 왜냐면은 지금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정론이 있지 않냐. 우리가 보면요. 제가 열린우리당 초기에 정동영이가 당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당선자 시절 우리가 과반수를 처음 했잖아요. 네. 신나가지고 저쪽 강원도 어디 가서 2박 3일로 우리가 워크숍을 했어. 국회의원들 당선자들끼리.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과반수 의회 권력을 장악한 건 처음이잖아. 그렇죠. 의회 권력은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행정 권력만 장악한 거지.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 의회 권력을 장악한 해방 이후 드문 케이스라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좀 의기양양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면서 우리가 이제 워크숍을 했어. 당선자 시절에 아직 이제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근데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정동영이가 당 대표인데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새누리당이 저 당시에 한나라당이랑. 근데 아무도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제가 나가서 반대를 했어요. 이거는 상생의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그게 상생의 대상이냐? 우리가 처벌하자는 것도 아니고 형사 처벌하자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뺐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신일 임명 사전을 등재해서 기록으로 남기자는 것도 반대하는 세력들과 응? 무슨 게 상생의 대상이냐? 그리고 집권 초기부터 후리쳐야 된다 내가. 그래서 집권 초기부터 후려치기.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논쟁이 벌어졌는데 언론에서는 정동영이는 이제 온건파고 네. 나는 강경파라고 언론에 다루더라고. 정동영이. 내가 왜 강경파야? 내가 원칙파지. 그러니까 박근혜가 얘기할 때는 원칙파래 맨날. 조중동이 똑같은 얘기해도 네. 내가 얘기하면 내가 원칙파지. 근데 그걸 소신, 강경파로 원칙.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조중동의 언론이라는 게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분위기 속이니까 결국 못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집권하면은 진짜 집권 초기부터 진짜 질풍노도처럼 해야지 돼. 질풍노도처럼. 새로운 정권은 정부는 휘몰아치게 해야죠. 예. 네. 네, 그 친일 청산, 예, 참 좋은 얘기인데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그 의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그걸 정말 뼛속 깊게까지 파갖고 대한민국의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돌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요즘 뵙는 정치인분한테 이 질문을 꼭 드리거든요. 그 보통은 난처해 하시는데 의원님 별로 안 난처하실 것 같긴 해요. 자, 최근에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 체결이 됐어요. 드디어. 사실 그 협정 체결로 인해 가지고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법적 그리고 명분을 줬다라는 시각들이 많은데 이겁니다. 제 질문은 북한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이고 제1주적이 그리고 일본군의 제1주적도 북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시다시피 자, 일본이 자신들의 안보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남한을 거치지 않고 북한으로 동해를 통해 다이렉트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남한 정부의 동의를 얻을 그렇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반도를 할지라도 그렇죠. 전쟁이 났어요. 그래. 우리나라 정부는 어느 편에 서야 되나요? 저는 제가 노무현 정부 때도 네. 부시가 북한을 선제 공격한다는 얘기를 할 때 그때가 3년 7월인가 네. 2003년이니까 벌써 13년 됐네요. 7월에 제가 개혁당 대표로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어요. 미국 정부한테 고위층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당시에 이제 부시가 굉장히 호전적이었어. 네네. 부시가.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국 정부 그리고 한국 국민이 동의 없이 네.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해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것일 때는 대한민국 군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우리가 집권당이니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긴장하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네. 그래서 우리는 민족을 지키는 군대로 남을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말이 함의하고 있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말이 함의하고 있는 말이 있다. 네네. 우리는 민족을 지키는 군대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확연을 하다. 우리가 집권당이니까 당시에. 네. 잘못 들으면 근데- 뭐 소위 말하는 종북 좌빨 얘기 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는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네.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네. 한국 국민의 동의 없이 네. 특히 국민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 이렇게 북한을 선제 공격을 통해서 할 경우에는
우리는 절대 일본 편을 들 수 없다는 건 확실해요. 응? 우리 일본 편을 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 일본에게 경고를 확실하게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제 식민지배 36년 그리고 해방 이후 친일파 지배 71년이에요. 이 100년의 역사를 이제 청산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야. 근데 그동안에 지난 71년 동안에 박정희와 함께 했던 한일 조약이나 네. 박근혜와 함께 했던 한일 군사 군위안보 문제 합의 이런 문제는 남한이 친일파와 일본이 야합한 거예요. 남한이 친일파와 이제는 일본이 남한이 친일파와 야합해서 남북의 민족을 이간질시키는 걸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특히 과거 청산을 거부하는 일본에 대해서 육자회담 같은데 이렇게 한반도 문제에 개입을 차단시켜야 돼. 육자회담 빼야지 돼요. 저는 육자회담이 시작한 지 13년이 됐어요. 네. 그리고 전반기 대부분을 한참 진행될 때 저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으로서 일본이 하는 행태를 봤어요. 네. 육자회담을 진전시키는데 한 번도 기여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계속 방해만 했어. 육자회담을 진전시키는데.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와 분단보에 오히려 장애윤을 한 게 일본의 지금까지 13년 동안. 네네. 그 일본을 왜 육자회담에 포함시켜야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집권하면은 만약에 네. 우리가 집권하면 네네. 육자회담에서 일본을 빼야 되고 차단해야 되고 한반도 문제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개입을 차단시켜야지 돼요. 마땅히 이번에 있었던 이런 게 있잖아요. 한 나라가 내부에서 복잡해서 집권 세력이 국민으로 불신을 받고 이렇게 지금 촛불시가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특수한 상황이잖아. 그런 특수한 상황에 한 집안에 불화가 났는데 네. 이게 지금 금치산자거든. 박근혜 정권은 금치산 정권이에요. 네네. 금치산 정권이랑 집계약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 네네. 사드를 배치한다거나 네. 지금 한국에서 지금 뭐 한일 군사보호 협정을 맺는다든지 네네. 이런 건 금치산자와 합했다는 거예요. 그건 무효예요 법적으로. 네. 민법상에도 금치산자와 하는 모든 계약은 그 인정을 안 해. 무효예요 전부 다. 네. 그게 지금 박근혜 정부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일본과 미국과 사드를 협약을 하든 네. 또는 일본과 무슨 뭐 한일 군사보호 입장을 하든 그건 전부 다 그건 국제법상 자동무효예요 이거는. 그건 민법상에도 자동무효니까. 그래서 무효 선언을 해야 된다고 봐요 바로. 그리고 그거는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남이 어려운 틈을 타서 알게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우방이야. 우방이라는 게 뭐예요? 친구 우자잖아요. 친구가 할 짓이 아니잖아. 우리는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 이거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 인식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은 네. 우리 우방이 되는 조건을 분명히 내세워야지 돼요. 지금과는 다르게. 또 우리가 주체적으로. 첫째는 한 사례를 들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무기 팔아먹는 나라는 가짜 우방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슬프게도 그거를 저희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그러니까 하게 될 할 수 있죠. 가능성이 권력만 좀 바뀌면 낮으니. 되지. 아니 권력을만 잡으면 우리가 집권하면 가능해. 그러니까 한반도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의 우방이 되는 조건은 이런 조건이다. 예를 들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무기 팔아먹는 그건 우방이 아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분단 극복에 기여하는 나라는 우리 우방이다. 미일 동맹 체제를 가지고 남한을 거기에 예속시키는 걸 통해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우리 우방이 아니다.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적 통일 노력에 대해서 그걸 존중해 주는 나라만이 우리 우방이다. 이렇게 선언해야죠. 국민이 지지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네. 그렇게 그런 외교적인 원칙을 딱 명확히 정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하고 싶어도 말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깨어났잖아요. 네. 깨어나 있고 지금 이 체제가 저는 제가 한 5, 6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 가서 강연할 때 얘들이 북한 체제가 무너진다고 얘기하는데 난 이 체제가 더 빨리 무너질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체제가 지금 우리나라가
전화 국민통합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최근에 추미애가 대표가 된 다음에 묘소 참배를 했더라고. 이승만 묘소, 박근혜 묘소, 뭐 박정희 묘소. 아이고 뭐, 벌써부터 보내시면 안 되죠. 네. 그렇게 묘소 참배하면서 네네. 그러고 나서 심지어 한 걸음 더 나가서 전두환에도 예방한다고 그러다가 그 문제 걸렸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국민통합이래. 근데 그 전에 문재인이도 그랬어요. 네. 박정희 묘소 참배에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어. 박정희 묘소. 근데 같은 정신이거든. 그러니까 문재인이나 추미애나 같은 과 이게. 그런데 저는 그 말 들으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우리가 대전이 교통의 요지잖아요. 옛날에는 고속도로 같은 게 없을 때잖아. 네. 그러면 기차 타고 호남에 있는 독립운동한 분들도 서울 갈 때 대전을 거쳐가. 그럼 우리 집에 몇 번 들려요. 또 영남에는 독립운동한 사람도 저희 집에 들려서 며칠 있다가 며칠 자고 밥도 더 먹고 우리 아버지 만나고 가. 서울 갔다 오면은 서울 소식도 요즘처럼 이렇게 뭐 언론이 발달되니까 누구 만났더니 이범석 장관 만났더니 누가 무슨 얘기 하더라. 김창숙 선생님 만났더니 무슨 얘기 하더라. 이런 얘기 그 집이 어떻게 지내더라. 이런 얘기 전해주고 가. 그런데 그분들 하면은 저희 집에 사랑방에 모이잖아요. 그럼 저는 거의 대화는 못 끼고 그럼 막걸리 심부름 하는 거죠. 네네. 예? 그 가서 주전자에다 막걸리 갖다 승부하고 담배 심부름 하는 거. 근데 그거 하는 일 하는데 지금 근데 불법이죠. 예. 미성년자 그거 하면 안 돼요. 근데 또 옛날에 그렇게 이제 제가 하면은 제가 말은 못 대화는 못 끼잖아요.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듣잖아요. 근데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어른들이 그 당시에 내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근데 지금 들으니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승만이가 국민 단결을 주장한다. 박정희가 국민 총화를 주장한다. 근데 친일파들 다 지들 중심으로 똘똘 친일파를 모시고 단결하라. 친일파를 모시고 국민 총화하라. 이 얘기는 일제시대 때 내선 일체와 뭐가 다르냐. 그 단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독립운동 광복군 동지들이 모여서. 일본 때 내선 일체라는 게 일본과 조선이 내는 일본이잖아요. 조선 내선이 한 몸으로 똘똘 뭉쳐서 애국을 하자 이 얘기랑 똑같잖아요. 근데 그거 뭐가 다르냐? 근데 그거 갖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단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똑같은 거죠 지금. 네. 근데 지금 그런 의식이 있어야지. 지금 이 판에 친일파들이 다 기득권 세력이 다 있는데 거기서 뭐 국민 통합을 위해서 내가 박정희 묘소에 갔다. 역사 의식이 천박한 거야 이게.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좀 치열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지금 저는 다음 대통령이라 나온 사람은 딴 것 떠나서 분단과 전쟁에 대한 참회 그걸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정치 지도자로서 분단과 전쟁 얼마나 비극적인 거예요. 그에 대한 참회, 부끄러움, 반성, 성찰 이런 것을 가슴에 안고 있는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봐. 야당 대통령이 나오면서 야 이건 빨갱이라는 말 들으면 안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뒤지고 하는 데는 그런 사람 대통령 시키면 안 돼요. 이 상황에서 조중동이나 수구 세력으로부터 빨갱이 듣는 것은 그 사람이 역사의식이 똑바로 다른 얘기야. 아니 저는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그런 말 하더라고. 통일운동 하니까 두드려 잡는 거예요. 옛날 이승만 박정희 네. 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백범기는 통일운동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빨갱이로 저를 잡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나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는 독립운동하는 게 당연하고 나라가 외세에서 분단됐을 때는 통일운동하는 게 정당하지. 그게 우리 시대의 독립운동이지 그게. 그걸 두드려 잡는 놈들이 같은 민족이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도 똑같은 거라고. 그게 하나도 안 변했잖아요. 지금 남북관계 차단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그걸 가로막는 거잖아요. 오이사 조치 같은 것이. 이거는 우리가 상생의 대상이 아니야. 그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프랑스에서 그 나치 부역자들한테 그 했던 부역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가서 처벌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프랑스가 사실은 똘레랑스라고 해가지고 포용과 관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문화인데
그들이 관용을 베푸는 것은 이제 우리와 다를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경우에는 관용을 베푸는데 틀린 경우, 그러니까 맞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그래서 톨레랑스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생각해보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의원님 말씀하신 화합과 통합이라는 게 과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통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틀린 거, 잘못된 것까지 함께 어우르는 게 통합인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봄직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강 기자님 질문 또 주실 거 있으세요? 우리 시간 꽤 많이 지났어요 이제. 네, 그러면 짧게 그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아까 이제 친일파 청산이라는 게 사실 민생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이제 의원님의 철학인 것 같은데 간략하게 좀 말씀해 제가 이제 주시면. 이 말씀, 이 사람들이 지금 안보를 팔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한일 군사보호 협정하면서 조선일보가 저렇게 하면서도 사설에는 한일 군사협정을 안 보면서 해야 된다고 사설이 나와 최근에. 그게 본질이 안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사실 이제 남자들 중에서 뭐 경제적인 이유 또는 건강 상한 이유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군 면제를 합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군대를 안 가는 남자가 6.4%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요 언론이 사주들 아들은 41%는 안 갔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은 70%는 안 갔어요. 74%는 안 갔어. 그 집 아들들은, 남자들은. 다 이유가 건강상의 이유야. 그리고 이 정권 하에서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의 총리를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정권의 총리 황교안이 군대 안 갔다 왔죠. 그 앞에 이완구 군대 안 갔다 왔죠. 그 앞에 누구지? 김항식 총리. 김항식도 안 갔다 왔죠. 이번에 누구지? 그 이번에 뭐 성명선에 누구야? 정홍원 총리. 정웅이도 안 갔다 왔지. 그다음에 저 충청도 사람 그 정 누구야? 정운찬이도 안 갔다 왔죠. 아니 나는 그러면서 안보를 얘기해. 지들은 군대 안 갔다 오면서. 그러니까 사기라고 전부 다. 얘들이 안보 얘기하는 게. 일반 국민들은 6.4%밖에 다 갔다 오는데 얘들이 말하는 게 사기라는 게 입증이 된다고 그런 통계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한번 세상이 좀 다시 봐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요 지금 빈부의 격차가 극심하게 좀 벌어져요. 중산층은 무너지고 빈곤층은 급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그 IMF에서 최근에 한 아시아에서 제일 불평등이 심한 나라 코리아가 접했어요. 네. 사우스 코리아가. 그런데 지금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단지 그 일자리를 4%밖에 안 만드는 100대 재벌이 우리나라 국부의 60%를 가져가면요. 그리고 상위 10%의 소득이 66%에 해당돼요. 근데 못 사는 사람 50%면 절반이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 1.7%예요. 1.7%. 그래서 경제가 매년 줄어. 0.1%씩 줄어. 1, 2%씩. 이명박 박근혜 들어서 더 훨씬 줄었어요. 그 지금 하위층들. 그러니까 하위층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소비가 안 돼. 그 장사가 안 돼. 그리고 재벌들은 그런데 또 뭐 대규모 그 체인점 만들어서 재래시장 가서 파고 들어가 또. 네네. 그 근본적인 그런 원인이 이런 문제가. 근데 그들이 뿌리가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삼성도 이병철이나 정주영이는 친일파가 아니에요. 근데 이병철이 아들이나 딸들이 결혼할 때 외척들 있잖아요. 권력과 유착하느라고. 친일파들이 장관 지내고 뭐 한 사람들이랑 군바리들이랑 이 사람들이랑 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갓집들은 다 겹사돈이에요. 전부 다 친일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병철이는 아닌데 이재용이는 외갓집이나 또는 그 앞에 있던 이건희도 외갓집이 다 이게 다 부인이 바로 친일파 아니에요. 홍진기 사위잖아.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게 연결돼 있어. 이게 전부 다 혁파의 대상이에요. 전부 다. 혁파의 대상. 그래서 이 한국의 저는 친일청산은 핵심이 친일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 기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청나되지 않는다고 봐. 양극화도 예, 마찬가지. 예, 양극화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기승전 친일 세력 친일파 척결. 예, 네네. 예, 그렇게 예. 정리가 될 수 예. 있을 주요 것 같아요. 공약으로. 네. 네. 공약? 어떻게 뭐 출마 선언하시는 겁니까? 혹시라도 네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언하실 게 있으시면 꼭 저희 나와주셔서 해주세요. 네, 네 지금까지 김원웅 전 의원과 함께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저 혹시 오늘 저녁 약속 있으세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뭐 드실 건데요? 아직 뭐 정하셨다면 대전 서구 탐방동에 있는 수호 참치로 오세요. 수호 참치는 합리적인 가격에 정말 고급진 참치 부위만 엄선해서 손님들께 대접해 드립니다. 무늬만 참치 사용합니다. 오로지 맛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일식, 한식, 중식, 그리고 그 어렵다는 복요리 조리사 자격증 갖춘 참치 인생 20년, 저 문수호만 믿고 와주세요.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특별 서비스도 드리겠습니다. 정말 자신 있습니다. 양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와주시는 손님분들 감동하실 때까지, 참치로 배 터질 때까지, 이제 그만하실 때까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수호 참치를 검색하면 다녀가신 분들의 극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의 참치공화국 건설의 그날까지, 대전 서구 탐방동 먹적골목에 있는 수호 참치, 예약 문의 042-485-1311. 이상 남길 만큼만 남기고 모조리 퍼주겠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수호 참치 사장 문수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의원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단지 저는 그냥 정치를 한평생 했잖아요. 그래서 약초 학교 한다고 해서 강원도에 있지만은 그래도 요즘 세상이 이러니까 저 거기 있으니까 저 요즘 나와서 광화문에 가서 뭐 제가 마이크를 자주 잡았는데 잡는 이유도, 야 당신만 시골에 가서 그 안온하게 편안하게 지내면 어떡하냐,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어지러운데.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런 말 들을 때 내가 죄인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절망의 현실과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공백이 너무 크잖아요. 그 공백을 메꾸는 퍼즐이 있다고. 그 퍼즐이 한 조각으로는 내가 일을 하겠다. 중요한 한 조각으로서 일을 하겠다. 그래서 세상을 좀 바꾸라는데, 정의롭게 만드는데,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데, 또 푸근한 세상으로 만드는데 제가 좀 앞장서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 네, 꼭 의원님께서 그 가지고 계신 생각이 많은 분들과 공유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로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걸음, 먼 걸음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김원웅 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강은성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베테랑이란 단어가 있죠. 사전적 의미로는 퇴역한 군인을 뜻하는 말인데, 단순히 은퇴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경험이 많으니까 그분들의 조언을 잘 새겨서 더 나은 모습으로 나가는데 보탬이 되고자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 말이 쓰이곤 합니다. 온고이 지신, 오늘날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오를 범하지 않을 순 없지만 선배들이 겪었던 오류를 통해 가지고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아는 것입니다 특집 방송, 김원웅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청취 후기를 기다립니다. 청취 후기는 팟빵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하신 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네이버 블로그 날리지 _파워 혹은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방송 사연이나 제보, 출연 신청도 가능하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